안녕하세요. 주는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원하기만 했던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건가요? 전 다른 것보다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왼수가 되고 철천지 원수도 절친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법입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저와 철천지 왼수가 됐던 사람들은 바로 제 시댁이었는데요. 지금에서야 웃으며 할 수 있는 그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바닷내음이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셨는데 처음엔 규모도 크지 않고 손님들도 많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 작은 곳을 어떻게 더 살려보고자 아빠는 새벽까지 시장에 나가셨고 엄마는 늘 웃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시곤 했습니다. 두 분은 저와 남동생 그리고 막내 여동생까지 3남매를 잘 키워보고자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부지런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횟집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지만 저희 집 생활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빤 5남 2녀 중 장남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항상 아빠에게 장남 노릇을 하라며 등을 떠밀곤 했습니다. 애비야, 이번에 둘째네가 사업이 힘들다던데 네가 사업 자금 좀 대다오. 애비야, 네 첫째 여동생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댄다. 걔네가 요즘 힘든가 본데 네가 좀 거기 도와다오. 이렇게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에게 다른 형제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곤 했죠. 장남 집안이니 동생들을 늘 챙겨야 된다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나름 동생들을 열심히 챙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영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루는 할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엄마를 힘들게 하신 적도 있었어요. 장손 집안에 시집 왔으면 큰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어떻게 동생들을 외면해가지고 니들끼리만 잘 살 생각을 하니? 네가 애비 막은 거지? 동생들한테 해주지 말라고 네가 그랬지?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챙기려 말아 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식이 셋이나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인데 언제까지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겠어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뭐? 이게 진짜?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랬어. 잔말 말고 넌 며느리 돌이나 똑바로 해. 네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동생들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네가 잘했으면 걔들이 이러고 살고 있겠어? 하늘에서 노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의 형제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탓이 엄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엄마 아빠가 충분히 도와줬음에도 일이 잘 풀리지 못한 건 다른 형제들 탓이었음에도 할머니 할아버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신 거죠. 당시 엄만 몸도 약하셨고 마음도 약하셨어요. 누구보다 여린 엄마에게 할머니의 그런 말들은 비수같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엄만 제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힘들어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죠. 그땐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네요.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진 장남돌이 며느리 돌을 하라고 난리셨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도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 저희 집 상황이 바뀐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진 아빠의 형제들도 모르는 척 아닌 척 아빠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조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아빤 모든 연을 딱 끊어버렸죠. 또 도와달라며 찾아온 둘째 작은 아빠를 보고서 아빤 냉정하게 딱 잘라 얘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다. 장남이란 이름으로 니들한테 여태껏 해준 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가족 힘들게 하지 마. 형,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형 장남이잖아. 그래, 장남으로서 지금껏 내 식구들 돌보지 않고 니들 살폈어. 근데 니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고마움이라도 갖고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 장남 노릇 자식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도 더는 여기 찾아오지 마. 그렇게 아빤 염치 없이 바라기만 했던 식구들을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유일하게 아빠와 인연을 이어갔던 사람은 셋째 작은 아빠, 막내 고모뿐이었어요. 그렇게 퍼줘도 결국에 돌아온 건 다른 가족들의 원망뿐이니 아빠와 저희 가족들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 염치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후로부턴 저희 집도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횟집도 잘 돼서 규모가 커졌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여유를 찾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평화를 찾고서 잘 자랄 수 있었고 전 대학을 나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남동생과 여동생도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거기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이 있었는데 상견례를 할 때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말수가 적으셨고 아주 진중해 보이셨습니다. 시동생도 처음엔 예의도 바르고 건실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 인맥으로 정말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집도 저와 남편이 모은 돈 반반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니 시댁에서 미안해하면서도 참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만 며느리를 잘 봤다고 얘기하니까 시모는 그 말이 좀 고가웠던 모양이었어요. 예, 경은아, 네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서 결혼들 많이 하지 않니? 그래, 걔네들은 어쩐데? 다들 결혼하고서 제사 챙겨야 한다. 주말이면 시댁 가야 한다. 이러고 힘들어하지 않어?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다 맞벌이 하니까 쉬는 날 그냥 쉬고 그러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요? 아니, 내가 주변 다른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매번 며느리 와서 저녁 차려라. 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경은이 넌 시집 잘 왔다 싶더라. 아이, 솔직히 우리 집만한 곳이 어딨어. 시부모 사이 좋고 남편 공무원의 정년 짱짱하지. 시동생 착하지. 아, 이 정도면 만점 시대가 아니야? 아, 네, 뭐 그렇죠. 그지? 내 주변에서도 나 같은 시어머니만 있으면 이혼율이 아주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라. 난 뭐 그냥 내 성격대로 하는 것뿐인데 말이야. 솔직히 그렇게 막 나쁜 시댁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모는 저한테만 이런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가족끼리 이렇게나 화목하다, 우린 좋은 시댁이다라는 걸 주변에 막 보여주고 싶어 하곤 했어요. 결혼하고서 첫 해 갑자기 시모가 뜬금없는 제안을 하셨답니다. 바로 생신상을 받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경은아, 이번 내 생일 땐 그냥 간소하게 네가 미역국 좀 끓이고 그래주면 안 되겠니? 매번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지겹고 그냥 용돈만 딱 받고 끝내는 것도 아쉽고 말이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달라는 건 아니고 식구들 먹을 것만 조금만 차려서 그냥 우리 집에서 먹자. 그건 어떠니? 아, 생일상이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생신이 그날 평일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와서 생신상 차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 전주에 주말에 하면 되지. 그냥 너 미역국만 끓여. 다른 건 내가 싹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집에 와서 그냥 대충 밥 해 먹고 그렇게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자. 알았지?
전 뜬금없는 시모의 제안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며느리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까짓 거 한번 하면 되지 뭐가 문제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말에 딱 시댁에 가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언제 올 거냐며 닥달을 하는 시모의 말에 일찍 챙겨서 시댁에 갔는데 세상에 시모 친한 지인들이 시댁에 죄다 모여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아유, 아니 우리 며느리가 내 생신상을 매해 차려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괜히 불편할까봐 됐다 그랬거든. 근데 올해는 또 해준다네. 장도 어제 싹 다 봐놓고 자기들 초대하라고 그러잖아. 어머머, 정말? 아이고, 우리 재수 엄마 며느리 한번 잘 뒀네, 잘 뒀어.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너무 부럽다, 부러워. 아이, 뭘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주고받고 하는 거지 뭐. 자기들도 며느리한테 잘해봐. 그럼 며느리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하지. 그래, 경은아. 그냥 간단하게 미역국만 끓이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 너 힘들까봐 내가 새벽에 다른 거 싹 다 했다. 미역국만 하면 돼. 아이고야, 재수엄마 또 며느리 힘들까봐 생일상을 재수엄마 손으로 직접 다 했어? 세상에, 우리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 만나서 무슨 복이야 그래? 역시 재수엄마는 다르다니까. 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시모는 정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 수 위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생일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며느리 생각하고 위해주는 마음 착한 시어머니가 되셨더라고요. 물론 전 정말로 시댁에 가서 미역국만 딱 끓였고 별거 한 건 없었지만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준 것도 없었고 이 정도는 그냥 사소한 에피소드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모의 자격지심이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그땐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전 결혼하고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고 나선 육아에 집중하고자 일을 좀 쉬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슬슬 시댁이고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 4년 차가 지나가면서부터 시댁 상황이 확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시부가 은퇴를 하시고 일을 안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빠듯하다 보니 어느 날 시부모님이 갑자기 투자를 시작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목돈이 당장 없어서 시모가 저희 부부한테 그걸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애미야, 너 그 애비한테 들어보니까 목돈이 좀 있다고 하던데 나 그 돈 좀 빌려줘라. 한 1억만 빌려줘. 네? 1억이요? 갑자기 무슨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아니, 내가 요즘 하는 금융투자가 있는데 그거 해놓으면 한 달에 수익이 10%나 나온댄다. 그럼 1억을 투자하면 우리가 매달 수익을 얼마나 받겠니? 그러니까 너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 돈 좀 빌려다오. 1년 안 돼서 내가 그거 싹 다 갚으마. 네? 아니 무슨 투자길래 한 달에 수익이 그 정도나 나와요. 어머님 좀 더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 정도 큰 돈이 저희한테 어디 있겠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너도 직장 이제 그만두고 다시 다니려고 하면 꼴랑 2, 300밖에 못 벌 텐데 그거 벌 생각이면 지금 투자해서 편하게 해보면서 살 수 있잖아. 내가 수익 나면 너한테도 나눠주마. 아이, 안 돼요 어머님. 저희 그 정도 돈 없어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던데. 아유 됐다 됐어.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뭔 말이 많어. 내 치사해가지고 소원. 알았다. 결국 시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전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투자가 매달 10% 수익을 준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이 큰 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저희도 빌려주지 않았으니 그냥 그렇게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돈이 막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금융투자를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정말 받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기로 하고 한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데 쟤네 땡땡 차량이 딱 저희 앞에 멈춰 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차 문이 열리면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서 정말 제 입을 그대로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시부모님이었거든요. 어? 어머님, 아버님, 이게 무슨 차예요? 아, 우리 차 좀 바꿨어. 전에 타던 차가 워낙 오래됐잖아. 어때? 폼 좀 나니? 그러면서 차 문을 탁 하고 닫고서 걸어오시는데 시부모님의 옷차림을 보고서 전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목이며 팔이며 무슨 쇠사슬 마냥 금팔찌와 목걸이를 엄청 두꺼운 걸로 딱 차고 왔고 시모는 정말 키가 160이 안 되는데 몸무게는 70kg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몸에 아주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선 높은 구두를 신고 명품 가방을 메고 딱 걸어오시는 겁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다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느껴지지도 않으시는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옷 새로 사셨어요? 어떠니? 이거 이번 시즌에 나온 한정판이라던데 잘 어울리니? 가방이나 하나 살까 하다가 백화점 갔다가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길래 하나 사봤다. 괜찮지? 그나저나 넌 어떻게 시부모 만나는데 꼴이 이게 뭐니? 아무리 그래도 좀 갇혀있고 나와야지.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너도 백화점에서 옷 좀 사 입어라. 그게 뭐니 그게? 그때부터 정말 시모는 본인들이 이제 돈도 여유롭고 좋은 시댁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뜬금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바로 제가 시동생을 데리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시동생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 시동생을 데리고 가서 직장에 취직시키고 장가까지 보내라고 저한테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니들한테 재산도 남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지금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있다지만 나중에 우리 떠나고 나서 이 재산 다 누구한테 갈 거야? 니들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잘해야지. 다른 거 몰라도 네 남편 둘도 없는 동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막내 장가도 좀 보내봐라. 네? 아니 도련님을 저희 집에 왜 데리고 가요,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지금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장가 갈 준비를 해요? 아이, 우리 집 재산 정도면 앞으로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널리고 널릴 거야. 그나마 네가 맏며느리니까 네 입에 맞는 동서 구해보라고 내가 너 배려해 주는 건데 넌 어떻게 그렇게 싫다고만 하니? 어머님 죄송한데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재산 앞으로 니들이 다 가질 거라고. 그러니 알아서 네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벌이에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 남겨주겠다는데. 어머님, 저 그 돈 받을 생각도 없고요. 어머님, 아버님 평생 다 쓰시고 저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요구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가 예의가 없느니 며느리 둘을 제대로 안 하느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벌었지 그런 식으로 재산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오는데 남편이 진짜 황당한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여보,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그거 하나 해주겠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해? 엄마랑 아버지 요즘 돈 얼마나 버는지 몰라서 그래? 뭐 얼마나 버시는데. 그리고 돈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괜찮은 거고?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 벌지도 못할 돈을 버신다고. 내 월급이면 얼마나 한다고? 당신 조그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될걸? 아유, 뭐? 그럼 내가 그 돈 받자고 시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뒤치다거리 하라는 거야? 그럼 뭐 못하냐? 난 그 정도 돈 준다고 하면 뭐든 하겠다, 뭐든. 전 정말 남편이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늘 성실하고 정의로웠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는지 남편한테도 엄청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모는 자꾸만 돈을 가지고서 절 어떻게든 본인 손아귀에 올려놓으려고 했지만 전 그 수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모는 점점 절 못마땅해 했고 저한텐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시동생한텐 자꾸만 돈을 쥐어주고 사업해봐라, 이거 해봐라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시부모님 돈으로 이것저것 사업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시동생을 지원해줬습니다. 시부모는 진짜 대놓고 저희와 시동생을 차별했어요. 제가 자기들한테 잘 안 하니 대신 시동생한테 올인하겠다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 남편과의 사이도 좀 멀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서 6년 차가 될 무렵 남편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술을 마시고서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원래 남편은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주 만취가 돼서 들어오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안 하던 골프를 치러 다니질 않나, 없던 명품 가방을 사질 않나, 씀씀이가 점점 해퍼지더라고요. 전 걱정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사? 안 하도 골프까지 치고, 오늘은 또 어디 가는데? 아니, 그냥 지역업체 사장들하고 잠깐 골프 치러 가는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나 오늘도 늦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말마다 집에는 안 붙어 있고 누굴 그렇게 만나는지 맨날 술자리에 모임에 늦게 들어오는 꼴을 보면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죠.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하루가 다르게 어울리고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 또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집에서 혼자 술을 매일 들이키며 한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또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몇 날 며칠 술만 마셔. 왜? 무슨 일인데? 얘기를 해야 같이 고민을 하지. 아휴, 됐어. 당신하고 얘기해서 뭐하게. 물어보지 마. 아니 그럼 왜 그러고 있냐고. 무슨 일인데. 애한테도 요즘 계속 짜증만 내고 뭐냐니까. 답답하게도 남편은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추궁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입만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남편 주변 사람들이 절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공무원 와이프들끼리 모임이 소소하게 있었는데 그 모임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같이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라 친하게 지냈거든요. 문제는 어느 날부턴가 대화가 슬슬 없어지더니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서 저만 빼고 싹 다 그 방을 나가버린 거였어요. 전 갑자기 모임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와이프가 하는 말을 듣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수연이 엄마, 혹시 얘기 못 들었어? 남편이 별말 안 해? 뭐 무슨 말?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왜? 무슨 일 있어? 아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수연 엄마 피하는 거잖아. 수연 엄마, 재수 씨, 뇌물 수수로 징계받는데. 뭐, 뭐라고? 뇌물 수수? 네, 이 남편이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뇌물수수 접대 향응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 거였어요. 공무원 품위 위반으로 내부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그렇게 집에서 내내 한숨만 쉬면서 술을 마셨던 거였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사실이야? 뇌물수수라니, 접대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겠어?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해서 그런 거잖아. 안 그래도 나 속상하니까 그만 얘기해. 뭐? 그럼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어떻게 공무원이란 사람이 돈을 그렇게 헤쳐먹을 생각을 해? 겁도 없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잘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했을 때 당신이 순순히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내가 이랬겠냐고. 당신이 우리 집에 못하니까 엄마 아버지도 재산 안 준다 그러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살려면 이런 수밖에 더 있겠냐고. 어차피 당신 나랑 정도 다 떨어졌잖아.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아, 진짜 마누라라고 도움도 하나 안 되고.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당신은 뭐 잘했고?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깟 고개 한번 숙이는 거 못해가지고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전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정말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사고를 쳐서 이 지경까지 됐으면 가장으로서 미안하다,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뻔뻔하게 제 탓을 하고 앉아있으니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정의롭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어디서 뇌물 받고 돈 맛을 보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나니 그게 또 당연하게 되고 사람이 점점 악해졌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한테 크게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피해버리는 꼴을 보고 나니 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딱 2주도 안 지나 사건은 또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고 하죠? 시댁에 아주 커다란 사건 하나가 벌어진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2년 전에 TV 방송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투자라는 명목으로 시부모는 대규모 다단계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그 사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돈을 돌려막고 하다가 2년 후에 빵 터진 거였는데 바로 그 사건의 시부모가 휘말린 거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들만 해도 진짜 몇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더 웃긴 건 그 피해자들 중에서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며 고위 관리층까지 진짜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한탕을 노리다가 그렇게 패가망신을 한 거였어요. 시부모는 그 금융투자를 한답시고 살고 있던 집 담보며 주변의 돈까지 빌려서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거였어요. 결국 2년의 호의호식했던 생활은 싹 망하고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그러자 시모가 절 찾아와선 처음엔 돈을 빌려달라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이걸 어쩌냐. 그게 다 사기였댄다, 사기. 우리 이제 진짜 쫄딱 망했어. 이걸 어쩌면 좋아. 당장 급하게 돈도 메꿔야 하는데 너 돈 가진 거 좀 있냐?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시동생한테 물어보셔야죠. 어머님 그 돈 다 시동생한테 주셨잖아요. 아유, 걔가 돈이 어딨니? 사업한답시고 다 말아먹었지. 너 정말 돈 없다니? 아유, 이걸 어쩜 좋니? 어쩜 좋아. 돈 없어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남편한테라도 전화해보세요. 전 없습니다. 무슨 돈을 맡겨둔 것 마냥 저한테 요구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돈 한 푼 없다고 말하자 결국 시모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 후로는 다른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집에 합가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전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아예 저한테 화까지 내더라고요. 에이미야, 우리 집 이제 경매로 넘어간댄다. 이러다가 전부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분간 니네 집에라도 들어와 있자. 네? 어머님, 안 돼요. 저희 집도 좁은데 어떻게 여기서 다 같이 지내요. 그건 안 돼요. 뭐? 안 된다니. 가족끼리 힘들 때 똘똘 뭉쳐야지. 그나저나 재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다니. 남편 집 나가서 안 들어온 지 오래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 그렇게 집 구하고 싶으시면 그 잘난 어머님 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재수가 전화 받으면 걔한테 얘기를 했지. 안 받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네가 며느리 돌인 해야 하지 않겠어? 니들이 자식인데 부모가 이렇게 됐으면 니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려고 해야지. 돈도 없다고 하지 안 된다고 그러지. 그게 어디 자식이야? 됐고 니네 집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머리 아픈데 자꾸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 시동생이 어머님 아버님 평생 모실 거라셨잖아요. 그럼 시동생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뭘 돌아가? 우리 다 나앉게 생겼으니까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 이젠 진짜 해야 되겠어. 나랑 네 시애비가 안방 쓸 테니까 거기 좀 비우고 작은 방은 네 시동생 쓸 거니까 정리 좀 해놔라. 알았니? 솔직히 전 시모의 이런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끊임없이 자꾸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며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자꾸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그냥 나중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런데 딱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시모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내일 이삿짐 차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도 이삿짐 큰 차 2대 우리가 돈 대고 빌렸어. 전 그 문자를 보고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다고 통보하는 시모의 문자에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당시 저흰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시모는 시댁에 있던 그 많은 짐들을 싸그리 싣고 오겠다는 통보였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 802호죠? 여기 시어머니라는 분이 이사를 온다고 하시는데 이거 맞으신가요? 이사하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 예약된 목록에는 없는데요. 아, 죄송한데 저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삿짐을 싸서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까지 그렇게 들이닥친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상대도 하기 싫어 경비실에 전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대면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문 열어, 문! 이 문 열라고! 이 작것이 진짜 시애미를 뭘로 보고 당장 문 안 열어? 온갖 욕을 해대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주 아파트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놔둘까 하다가 전 크게 심호흡을 하고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내가 어제 문자 보냈지? 짐 싸들고 분명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넌 그걸 알면서 거절을 해? 네가 짐 돌려보내라고 하면 내가 갈 줄 알았어?
넌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분명 안방 비워놓으라고 했지? 지금까지 안 된다고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아드님한테 말하시라고요. 왜 대체 저한테 그러세요? 뭐? 네가 며느리만 알아서 키워야지.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하여간 여태껏 며느리로서 한 것도 없으면서 여태껏 내가 봐줬더니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네가 시집 와서 우리 집에 해온 게 뭐야? 어? 우리 같은 시댁 만났으면 네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잔말 말고 얼른 내려와서 이삿짐 들어오게 해. 나 안방 정리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더니 시모는 씩씩대면서 안방으로 향하더니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더니 새하얗게 질린 시모는 그대로 뒷걸음질을 치다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풋 하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알면 아마 여러분들도 배꼽 빠지실 겁니다. 그건 바로 안방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침대 위에 저희 엄마가 딱 양반다리로 앉아서 손에 방망이를 쥐고 시모를 보고 있었거든요. 사부인이 여기는 어떻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왜요? 제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습니까? 못 올 곳이라도 왔냐고요? 딸이 불청객이 온다길래 와봤습니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근데 불청객이라니요. 전 저희 아들 집 온 건데. 아들 집이요? 여긴 제 딸 집이에요. 제가 딸네 집 오면서 뭐 사돈댁에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한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긴 우리 아들네 집이고 사부인께서 이렇게 계실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모는 그 와중에도 정말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한껏 코웃음을 치면서 딱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들 집이요? 그래요. 그럼 따질 거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정확하겐 반반, 반반이죠. 그러니까 여긴 우리 딸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 딸 의사도 물어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 아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아들 집에 온 것뿐입니다. 근데 사돈께서 왜 여기... 아들이 연락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아드님 연락이 안 되겠네요. 연락도 못 받으셨으면 그 아들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시겠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까 밖에서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더니 어쨌느냐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잘난 아드님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셨길래 공무원 품위 위반으로 잘릴 지경이 됐어요? 자식 교육 똑바로 잘 시키신 거 맞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리다니요. 우리 아들이 왜 잘려요? 딱 보니 시모는 아예 상황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엄만 침대에서 내려오시더니 시모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라는 게 자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일인데 부모가 돼가지고 다단계에서 돈까지 날려서 살려달라고 짐 싸들고 자식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거기다가 여기가 그쪽 아드님 집이에요? 여기 넣으면 우리 딸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딸 허락도 없이 큰 차 2대까지 끌고 올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본인들이 직접 똥을 치워야지. 왜 자식들이 그 뒤치다거리를 하냐고요? 보안이 우리 딸이 막다 하도 안 돼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디 한번 부모 대 부모끼리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딸 며느리 도리 안 한다 그러셨죠? 그럼 그쪽 아드님 얼마나 사이돌이 잘했는지 어디 하나부터 10까지 따져보시자고요. 예? 아니 뭐 며느리하고 어디 사이가 같습니까? 자고로 사이는 100년 손님이고 며느리 시집 귀신 될 사람인데 애초부터 다르죠. 어디 조선에서 오셨나 봐요.
예,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그쪽 아드님은 집안 싸그리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보아하니 뇌물수수의 접대까지 받고 이거 다 추징금 내게 생겼는데 그 소송 비용들까지 하면 그대가 아드님이 낸 금액을 싹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건 우리 딸 목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그쪽 아드님 집 아니고 여기 넣으면 우리 딸 집이네요. 뇌물 수수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쪽 아드님이 뇌물 처받아 먹어가지고 깜빵 들어가게 생겼다고요. 그러자 시모는 당황해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만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더더욱 화를 내며 따졌어요. 범죄자들 사이랑 지금껏 조용히 산 우리 딸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딸한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예쁘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허구한 날 돈 내놔라, 돈 보내라, 도와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며느리 돌인 찾으시면서 뭐 하나 내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그 집 시녀예요? 내가 진짜 웬만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우리 딸 전화 받고 아주 꼭지가 돌아서 바로 달려왔어요. 사돈 대접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 사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짐도 내려놔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요. 어따 대고 귀한 우리 딸 함부로 대해. 그리고 당신 아들이랑 우리 딸 이미 쫑났어. 이혼 소송 중인데 어디서 며느리 도리를 우누네. 도리 찾고 싶거들랑 잠수당 그 집 아들이나 찾아서 그쪽한테다 얘기해요. 얼마나 자기 부모한테 믿음이 안 갔으면 부모한테까지 상황 설명도 안 했을까. 아휴, 더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썩 나가요. 나가. 엄만 그 길로 시모를 밖으로 밀쳐내며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횟집 운영하면서 엄마도 정말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왔으니 시모쯤은 별거 아니었어요. 엄만 어릴 적 그 여린 사람이 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밖으로 쫓겨났던 시모는 현관까지 다다르자 다급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애미야, 그럼 우리 아들은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허참, 그걸 왜 우리 딸한테 묻습니까? 어차피 남담들 사이에 알아서 찾으시고 나가시라고요. 더 버티시면 저 말로 안 합니다. 그렇게 결국 시모는 처참하게 집에서 쫓겨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이삿집 차량은 어딜 가는지 아파트 밖을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다투고서 바로 집을 나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 부모한테서 전화가 와도 말도 안 하고 연락도 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는 생각도 없이 며느리만 잡돌이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된다 말해도 기어코 무시하고 들이밀려고 했던 것도 아들은 연락도 안 돼 답도 없어 당장 짐은 빼야 해. 그러니 그냥 철판을 깔고서 저희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마침 그 전날 시모 문자를 보고 제가 엄마한테 너무 답답해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아시고선 바로 올라오신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장사 30년 가까이 넘게 했는데 시모쯤이야 별거 아닐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댁은 이미 이틀 뒤에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 저희 집으로 부랴부랴 이사를 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결국엔 그 후로 시모는 이삿집 차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는데 부랴부랴 그래도 작은 월세방을 얻었는지 교회 쪽으로 이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고 뭐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이 끝이 나고서 얼마 뒤 남편이란 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고발을 당해 처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검찰 구형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250만 원까지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나중에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죠.
전 남편이 법정 구속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랑 둘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은 결국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꼴이었습니다. 자기가 돈 맛을 알고 접대도 받으며 주변에서 다들 뭐라도 된 듯 치켜 세워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잘났다 생각하고서 못난 짓을 한 거였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인생 폭망하고 더 이상 공무원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혼할 때 남편은 진짜 뻔뻔한 사람이더군요. 이혼이야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는데 거기서 1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야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 주소는 아니까 거기로 자꾸 제게 편지를 보내는데 읽을 때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전 남편의 편지는 진짜 애걸복걸하다 못해 아주 눈물겹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성경책 보고 있어. 나 믿음으로 내 잘못 용서 구하고 있어. 당신이 한 번만 나 면회와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여기서 뉘우치고 나가면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답장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랑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긴 또 범죄자들만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고 편안하고 천국 같은지 이제서야 느끼는 것 같네요. 부디 전 남편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제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댁에선 연락은 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자기들 살 길도 막막하니 저한테 연락할 수도 없겠죠. 그렇게 본인들 잘난 줄만 알면서 며느리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벌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와 아들 둘이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다시 일을 다니고 아이도 이젠 좀 커서 대화가 통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부모님도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남동생과 여동생도 자주 와 아이를 봐주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부모님께 정말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인생의 쓴맛을 한번 맛봤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로 시작한 게 바로 봉사활동이에요. 전엔 바쁘고 제 삶을 살아간다는 핑계로 남한테 도움의 손길 한번 내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제 작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다니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막상 돈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 돈이 또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스스로 잘 잡고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세차게 인생을 흔들더라도 꿋꿋이 버티는 게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언젠간 제가 좋은 일 이렇게 하면 다시 저한테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품을 실천하면서 저와 저희 아이와 그리고 제 가족들과 함께 늘 건강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지금까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부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당하라는 겁니다. 예전엔 흔히 아랫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윗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들어야 한다고 많이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더라고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굳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잘나지 않았다고 기죽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부당하고 맞지 않았던 일을 요구받으셨다면 이젠 무조건 참고 견디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고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봐요.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힘차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